어쨌든 지정적인 리스크는 저점 맞추기는 쉽진 않습니다. 다만 그 지수대로는 기다리면 올라온다. 안전한 주식은 없다. 그런 점은 확실히 좀 말씀 이제 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면 좀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신용장고에 있어서 좀 가벼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실적에서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냥 오늘 그동안 뭐 있었던 일들, 뭐 아까 대표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주가 하락이 뭐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식을 겪다 보면 뭐 한 번 정도는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 2020년, 21년 그리고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되는데 만 2년 정도 되는데 사실 그동안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나올 만한 일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고 재료도 굉장히 좀 빨리빨리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최근 들어서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뭐 냉탕과 온탕도 아니고 거의 뭐 열탕에서 뭐 급속 냉동탕으로 가는 그런 시장을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격한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이 시장이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얘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하고 그 다음에 어디죠?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저희 회사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의 자료를 몇 가지를 좀 조합을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빨리빨리 하고 또 질문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했을 때 이슈예요. 이런 자료들은 뭐 최근에 이제 뭐 카톡 주식 단체방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좀 많이 아실 건데 최근에 주요 전쟁이거든요. 이제 걸프전, 이제 9.11 테러. 제가 이거 기억이 나는 게 독서실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이거 네. 9.11 테러. 네, 9.11 테러. 딱 퇴근하는데 네. 버스에서 그냥 라디오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때 퇴근할 그 독서실에서 갑자기 이날이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의 생일이었거든요. 그날 그래서 저 잊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날 있었고 다음 날 뭐 거의 전 세계가 망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직전 대비 이날 코스피도 15% 빠졌고 S&P 500도 11% 빠졌고 보시면 근데 거의 한 달, 미국은 한 달, 그다음에 한국은 한 한 달 반 정도, 2달 정도 걸려서 올라왔고요. 2달 걸려서 올라왔고요. 뭐 가장 심했던 전쟁, 대규모 전쟁이었던 뭐 걸프전이나 이라크 전쟁도 사실 뭐 빨리빨리 회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태하고 좀 그나마 유사한 게 2014년도 상반기에 이제 초반에 있었던 이제 지금 크림반도 병합 이슈였는데 그때도 저점 형성일까지 이게 보면 43일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밀려 내려갔다는 건데 사실 이 정도면 전쟁 리스크로 빠졌다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얼마 안 되네. 네, 그렇죠. 보시면 뭐 9.11 테러나 걸프 전쟁은 정말 대규모 전쟁이었고 9.11 테러나 이라크 전쟁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빠른 기간 동안에 그 바닥이 형성이 됐고 또 빨리 올라온 편이거든요. 근데 크림반도 이것도 사실 뭐 40일, 20일 빠졌고 올라오는 거는 뭐 5일, 7일 이렇게 걸렸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번 사태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수 저점 형성까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정도 고생하면 또 한 2달 정도 내외면 충분히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이후에 뭐 진주남 공습이나 블랙몬데이 너무 멀죠? 예, 요 앞에 나왔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실 때 돌려서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전쟁 리스크, 뭐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 한정지면 뭐 북한 미사일 발사 이제는 뭐 사실 먹히지도 않는 재료긴 한데 어쨌든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저점 맞추기는 쉽진 않습니다. 다만 그 지수대로는 기다리면 올라온다. 그거만큼은 확실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살 수 있는 용기가 굉장히 좀 필요하죠. 그렇죠. 예, 필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들을 봤을 경우에 또 이게 틀려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 3차 대전 확전으로 간다. 뭐 극단적으로. 그러면 뭐 주식이고 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뭐 현금도 필요 없고. 현금도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지금은 주식을 살 때다. 그리고 이제 좀 이번 주말 그리고 이제 오늘 이번 연휴 거치면서 좀 좋은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거는 그냥 상대적으로 가중평균이 아니라 그냥 이제 모든 이런 리스크들을 평균화한 건데요. 이제 이런 지정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는 아무리 길어도 뭐 한 조금 발생을 했다가도 이제 한 60일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올라온다. 예, 60일 정도면 충분히 다 올라온다. 이러고요. 근데 1960년대부터 20대 주요 사건이니까 사실 조금 이제 너무 멀리 간 것도 있죠. 그렇지. 근데 이제 통계를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정말 많은 사건들을 한 건데 결국은 다 올라왔다. 평균적으로는 다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때하고 요즘하고 이제 다른 거는 우리가 요거는 한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AI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 그렇죠. 그런 게 많이 그다음에 달라졌죠. 네. ETF로 네. 연동되는 네.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네. 그 뉴스 하나의 파괴력, 좋고 나쁘고의 그 반응이 네. 정말 빠르고 거칠어졌다는 네. 거.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니 하루 장중 뭐 나스닥이 그죠? 4% 빠졌다가 또 다 3, 4% 상승을 끊 하루에 7, 8% 변동폭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미국이 되게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번 1월달 또 2월달 주식시장 보면서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장난 아니구나. 그거를 충분히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식은 안전한 주식은 없다. 그런 점은 확실히 좀 그 말씀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이제는 이제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금리 인상 이슈로 넘어올 때가 됐죠. 넘어올 때가 됐는데 원래 이제 이번에 거의 50bp 인상. 그렇죠. 이제 다음 이제 확률 높았는데 이번에 확산 당일 이제 2월 22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22%까지 20%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과연 다음 주인데 다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죠. 네. 14, 15입니다. 14, 15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는 16일 날 16일이죠. 네, 16일 날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얼마를 인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긴 하겠죠. 하긴 하겠습니다만 50bp를 할지 25bp를 할지는 향후로 나오는 더 추가적인 데이터라던가 뭐 추가적인 이제 좀 대외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고 아마 또 다시 이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25bp는 확실한 것 같고 25를 할지 50bp. 근데 또 이런 걱정도 되기는 해요. 뭐냐면 FOMC 회의 이후에 50bp를 인상한다고 발표해도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 그 정도 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그죠? 없을 수 없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또 기대치가 낮아졌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50bp 해버리면 이게 또 충격이 될 것 같아. 근데 50bp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미 1월 달에 관련 변동성은 나왔다고 봅니다. 예,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50bp 인상을 해도 뭐 그날 당일은 조금 뭐 흔들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 구간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 횟수인데요. 올해 상반기 3번 정도 남아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6번 정도 금리 인상하는 걸로 좀 나왔어요. 그러면 25bp 평균으로 하면 한 1.5% 올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빠른 속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봤을 때 거의 3년 걸려가지고 금리 인상했던 거를 지금 거의 1년 정도,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다 끝내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전히 조금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조금 확률이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한 6번 정도로 이제 녹색선이 그 연준 기준금리 인상 횟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번 정도로 평균적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갔을 때 한 1% 넘는 거는 좀 우리가 기정사실화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미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 가만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스닥이라든가 미국 시장 보면은 네. 이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악재가 클 때도 바닥으로 갔다가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바닥 확인이 된 거 아니야? 라는 네. 의견을 주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요즘. 네네네. 근데 저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바닥 확인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섣불리 바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 근처에서는 나오겠다. 그거는 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근처에서는 어딘가에선 나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수대가 얼마냐인 건데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450포인트는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 정말로 이제 심리적으로 다 꺾여서 더 이상 털릴 게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잠깐 지수 차트를 좀 볼까요? 이 코스피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의외로 또 우리나라가 미국 장중 나스닥 선물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봉으로 말아 올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여기서 반등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 번 더 훅 밀렸던 게
그때와 비슷한 사례가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이때 여기서 여기 어딨냐? 2018년이고 네 여기죠. 여기서 이게 좀 이제 바닥 잡는구나 했는데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여기서 한 번 더 밀었죠.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신용 잔고도 엄청 많이 터지고 뭐 100억짜리 어떤 게 깡통 계좌도 되고 뭐 그럴 때가 막 속출했던 시기가 요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제 훅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좀 버틸려고 하는 힘이 사실 조금 더 강한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근데 여기서 이제 저 우려스러운 게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는 거 아니냐. 이거를 사실 걱정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신용잔고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줄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바닥을 할 수 없는 거는 결국은 이런 음봉이 더 나왔을 때 이게 신용잔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줄어드는 효과들이 나오는 게 이런 음봉, 대규모 음봉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투매들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 PER이나 PBR 지수로는 이 정도가 합리적이거니 하는 거지 사실 정확히 맞추기 좀 어려운 거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한 번도 뭐 사실 핵이라는 카드를 건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슈도 여기서 뭐 75bp를 한 번에 한다. 진짜 빅스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약간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잔고도 보면 어제 그제 저기도 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신용. 네 많이 나왔죠. 이때 네. 보면 22일 요때가 이제 요 근처가 절정이었는데 21조 정도면 충분히 저는 단기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용잔고 고점에서 10% 한 15%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20조 7천까지 빠졌으니까 거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신용잔고에 있어서는 좀 가벼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거래대금도 워낙에 좀 많이 마를 대로 말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다만 조금 이제 V자 반등은 좀 기대하기 힘들죠. 코로나 그렇죠. 때랑은 확실히 좀 다르고. 그러니까 V자 반등은 좀 어렵고 지금은 솔직히 좀 진짜 횡보하면서 어렵.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경로를 생각했던 게 2018년 10월 요 경로인 거죠. 요 경로를 겪지 않을까. 네. 요 경로를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려면 결국은 반등이 나오려면 결국은 실적에서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실적 얘기를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영익 교수님이 4월달에 이제 그 폭락, 네. 미국 시장 특히 네. 미국 시장의 폭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4월 올해 4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뭐냐면 그 기업 실적들 1분기 실적을 네네네. 보는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 둔화 이 이슈로 떨어지면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맞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1분기 실적은 여기부터 볼까요? 여기 2분기 실적은 지금 일단 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1분기 실적 마무리되는 게 이제 4월부터 나오죠. 4월부터 해서 1, 2, 3하고 4월, 5월 중순까지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거에 대한 충격파가 나오려면 이제 4월 말 정도,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빨리 움직인다면 4월 정도가 될 건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항상 제가 YOY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1분기 영업이익과 올해 1분기 영업이익 비교해보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지금 순이익도 줄어들고요. 다만 연간 실적은 그래도 다행히 늘어나요. 올해 소폭 늘어납니다. 소폭 늘어나요. 그러니까 올해 20년 연간 영업이익은 253조, 순이익은 180조 정도 예상하는데 1, 2, 3, 4분기 중에서 가장 안 좋을 걸로 예상했던 게 일단 1분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시장은 한번 출렁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기업 실적도 발표했는데 갑자기 어닝 쇼크 나오고 뭐가 나오고 서프라이즈 비율이 줄어들고 하게 되면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1분기가 아슬아슬해지면 당연히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겠죠. 그게 사실 가장 큰 걱정인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올해 1분기 이제 증가율이 가장 이제 둔화스럽고 여기 2분기부터는 2분기까지도 사실 아슬하고 3분기, 4분기부터는 이게 턴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좀 기대치가 하반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고생인 것 같고 오히려 조금 약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선반영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저는
4월 달 뭐 말씀하시긴 했지만 뭐 그거는 뭐 또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상반기가 오히려 좀 주식시장은 주식 매매하기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김영익 교수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폄하하시는 분들도 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좀 그러니까 그동안은 올라갈 때도 내려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네. 해요. 그 데이터 이분이 하는 그 데이터는 저는 그냥 그래도 되게 네.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러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의 주식시장 심리와 그 다음에 반응, 대응하는 방식 이런 것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전문가들하고 이제 제가 계속 질문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원래 이게 그 만에 하나 4월 달에 그 1분기 기업 실적이 상당히 예상보다 안 좋아졌을 때 여기서 이제 미스가 나면 이게 그렇죠. 빠지는 건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안 좋아지면 애널리스트들의 그 기업 실적에 대한 그것이 이미 가미기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낮아진 상태로 나온다는 거라. 네, 그럼 그렇죠. 그 낮아진 상태에서 또 많이 떨어져야 그렇죠. 이게 떨어지는 그렇죠. 건데.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이 이렇게 얼추 맞아. 이렇게 이제 안심하면서 또 넘어갈 수 있는. 네, 그게 요 그래프예요. 일단은 지금 1분기 실적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예, 계속 지금 그러니까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거죠. 예,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최악으로 나야 시장에서는 엇박이 나면서 훅 내릴 건데 지금 일단은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고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1분기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 정도 줄어들어서 57조 생각하는데 이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2020년, 21년이 좋았던 게 기저효과가 굉장히 컸던 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주가는 2020년에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보시면 주가는 20년에 제일 많이 올랐는데 이건 실적은 정작 21년에 최고치들이 나왔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 1년 정도 항상 코스피 전체는 선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하는 이제 조금 이제 방향이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올해는 기저효과가 없습니다. 예. 올해는 기저효과가 없어요. 근데 내년도 실적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슬슬 턴하고 이제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우리가 고생을 했던 거예요. 21년에서 20년 넘어오는 구간에서 고생을 했고 주가는 22년 실적이 이제 이 상승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21년 이제 가서 하반기 가서 고생을 했던 거고 이제 이게 추정치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는 조금 시장이 바닥을 잡는 거는 오히려 2월달, 3월달, 4월달 정도에서 좀 이제 여러 가지 대외적인 리스크 좀 많잖아요. 일단 우크라이나 이슈 해결해야 되고 금리 인상 이슈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도 일단은 어떻게 될지 신뢰도가 낮은 상태 대외적인 변수가 워낙에 좀 많고 공급망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분기만 잘 버티면 올해 1분기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월 정도까지만 잘 버티면 오히려 4월달, 5월달 여름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하반기에 가면 또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것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질 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코스피가 쌍바닥을 만들면서 네. 이제 3월 FOMC 이후로는 다들 상승할 거를 기대했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그 안정적인 상승의 어떤 그 기본 바닥 따지기 아니냐, 네. 쌍바닥을 그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터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다 덕분에 보니까 근데 그 중간에 FOMC가 싹 들어갔잖아요. FOMC가 싹 들어가 버렸어. 근데 그 나스닥이 반등하면서 보니까 결국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건 연준의 금리 인상이었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네. 50bp가 25bp 네, 그렇죠. 뭐 이런 기대감이 네, 생기면서 근데 그때 댓글창을 보면은 진짜 패닉에 빠진 분들이 네, 있어요. 많았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만약에 그런 막 침공했다, 전쟁이 네. 시작했다, 전면전이 네. 시작됐다 이 뉴스 속보에 매도를 하신 분들은 네. 지금 막 속이 지금 너무 쓰리지. 그렇죠. 더 상실감이 크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이제 교육받을 때 하필 또 이 이슈가 나와서 전화가 사실 되게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막 교육받다 중간에 나가 전화 받고 그랬었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팔았으면 어제의 상승에서 굉장히 또 소외됐을 거고. 그렇죠. 이제 그죠? 못 사지. 못 삽니다. 짜증나지.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 100%를 주식을 안 들고 있으면 그 반등할 때도 주식
못 삽니다. 우리가 코로나 초기 때 3월달, 4월달 때도 주가 1300포인트까지 급락할 때도 예를 들어서 1400포인트에서 매도하셨다 치더라도 1500포인트에서 매도하셨다 치더라도 반등 나올 때 생각보다 따라잡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올해 또 실적이 개선이 되고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이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들고 가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여기서 전반적인 시장이 한 단계 지금 레벨 다운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일정 부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코스피 기준으로 일단은 전 상반기 최대 상승폭을 한 2,850 정도로만 보고 있어요. 여기 61선 정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 정도 간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 이후에 주도주로 과연 잘 탈 수 있는, 또는 코스피 지수를 최소한 여기서 2850까지 갈 때 끌어올리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 굳이 여기서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요 없거든요. 네, 다른 굵직한 중대형주 섹터에서만 나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만 안정이 되면 오히려 지수의 주도주가 없을 때 오히려 중소형주 섹터별로 주도주 섹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이제 그런 종목을 찾는 리밸런싱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 주식 투자,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단기 투자, 단기 매매로 대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런 어떤 뉴스라든가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가지만 네. 또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목적으로 사신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번 기회에 아마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